이 경향은 점점 고착화될 거고 더 강화될 것 같아요. 보험 약관을 굉장히 세밀하게 지금 파고 들어가면서 보험금을 막고 있는 거죠. 무조건 다 받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의사의 과잉 진료를 소비자의 보험금 불이익으로 결론 나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사례를 좀 몇 가지 살펴보면서 그 속에 나온 경향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대법원 판결에서 납입 면제가 인정됐던 이 소비자는 자궁 내막 증식증 환자였죠. 자궁 내막 증식증 진단을 받고 그래서 자궁적 출수를 시행하던 도중에 의사는 몰랐던 우측 난소에 낭종이 있는 게 발견됐어요. 이 사람이 지금 비정형 복합 자궁 내막 증식증 환자인데, 그런데 난소에 낭종이 있네? 그럼 저게 암일 가능성도 되게 높고, 만약 암이라면 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거를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환자와 상의 없이 바로 수술방에서 그 의사의 판단으로 양쪽 난소도 제거합니다. 자궁도 조출하고. 결국 조직검사를 나중에 해봤는데 우측 난소에서 발견됐던 그 낭종은 양성결절이었어요. 물론 좌측 난소에는 아무런 질병도 없고. 이 사건 속의 피보험자, 이 여성은 보험회사한테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나는 양쪽 난소가 자궁 내막 증식증 치료를 하다가 자궁 적출수를 하다가 양쪽 난소가 제거됐으니까 약관에 있는 장애 분류표의 기준처럼 장애지금을 50%를 인정해서 보험 납입을 면제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요구한 거죠. 근데 보험회사는 거부했습니다. 당신이 난소를 절제한 건 자궁 내막 증식증 치료 목적이라고 볼 수 없고 난소암 예방 목적으로 절제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방 목적의 장기 절제는 장애로 인정할 수 없다. 납입 면제를 거부했죠. 그래서 이제 재판까지 간 건데 1심과 2심 판단은 달랐고요. 대법원은 납입 면제를 인정해 줬습니다. 근데 장애 정의에는 이렇게 써 있거든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육체의 훼손 상태 또는 육체의 기능 상실 상태. 대전제가 뭐냐?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예요. 대전제는. 보험회사는 이걸 주장하는 거죠. 아니, 우측 난소에는 그나마 낭종이 있었다 치자. 좌측 난소는 아무 이상 없었잖아. 근데 어떻게 좌측 난소까지 훼손된 거를 어떻게 장애로 인정할 수가 있어? 인정 못해. 이거는 자궁 내막 증식증 환자인 경우 난소암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예방 목적으로 절제한 거잖아. 인정 못해. 이렇게 나온 거죠. 보험회사 주장도 일리가 있어요. 좌측 난소에는 사실 질병이 없었으니까. 자궁 내막 증식증에는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맨 아래 비정형 복합 자궁 내막 증식증은 아까 보셨던 그 진료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약 29%가 자궁 내막 암으로 발전한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자궁 내막 증식증인 줄 알고 수술했는데 수술 후에 조직검사 결과가 암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약 30%나 발생할 정도로 비정형 복합 자궁 내막 증식증은 자궁 내막암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게다가 자궁 내막암은 어떤 경우 되게 활성화되냐면 난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이 계속 분비가 되면 자궁 내막이 계속 두꺼워지면서 이형성 단계를 거치고 그러다가 암이 되거든요. 따라서 자궁 내막암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가 산부인과 의사들의 진료 가이드라인에서는 에스트로겐 분비를 막는 거예요. 에스트로겐 분비를 막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난소를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산부인과적 진료 가이드라인, 공식적인 진료 가이드라인에 입각해서 저 의사는 수술방에서 판단하고 자궁 내막 증식증 환자지만 비정형 복합 자궁 내막 증식증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우측 난소의 낭종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게 자궁 내막암일 가능성이 크다. 만약 그렇다면 에스트로겐 분비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양쪽 난소도 제거한 거예요. 의학적 기준이 다 있었던 거죠. 어떤 전문적인 학회의 공식 진료 가이드라인에 입각한 의료 행위로서 자궁 내막 증식증을 치료할 목적으로 양쪽 난소를 제거한 거예요. 그런 맥락이 있을 때만 납입 면제를 인정하는 거죠. 난소에 질병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보험약관의 장애분류표 또는 장애지급률 인정 기준을 보면 질병이 발생한 부위와 훼손된 신체 부위가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약관이. 아까 우리 약관 봤잖아요. 약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장애에 관련된 보험금 지급의 기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신체 질병이나 상해 때문에 신체의 여러 부위에 장애가 발생하면 지급률을 더해서 그게 50% 넘으면 그러면 납입면제 인정해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납입면제 규정은. 여기서 질병이 발생한 부위와 훼손된 신체 부위가 동일할 걸 요구하지 않아요. 실제로 상해 장애는 다친 그 부위의 신체가 훼손됩니다. 질병 장애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병원에 의사가 여러 명 있는데 보험회사와 법원이 자문을 구했어요. 이 행위가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예방 목적이냐, 난소암 예방 목적으로 이루어진 수술이냐, 난소열제가 아니면 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주장처럼 자궁 내막 증식증 치료 목적으로 난소를 제거한 것이냐 물었어요.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난 치료 목적으로 난소 절제한 거 맞다 얘기했고 나머지 의사들은 예방 목적도 있죠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방적 목적과 치료의 목적이 겸해서 이루어진 경우다. 두 가지 목적이 같이 겸해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걸 소비자에게 불이익하게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 조건을 해석하면 안 된다. 게다가 그 의료행위가 예방적 목적인지 치료 목적의 행위인지는 다른 의사들의 의견도 존중할 필요가 있지만 가장 존중받아야 될 의견은 실제로 그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을 시행한 그 의사의 판단을 가장 존중해야 한다. 그런데 그 의사가 비급여 수술 막 권해가지고 돈 많이 벌려고 수술이 필요 없는 사람인데 수술을 하는 의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사의 개인적 의견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수술이 필요했느냐 아니었느냐는 이런 진료 가이드라인, 의료 학회 전문적인 진료 가이드라인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그 질병 치료 목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부위를 제거하거나 훼손된 것, 이것도 장애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정형 복합 자궁 내막 증식증 치료 목적으로 양쪽 난소를 제거한 것이기 때문에 장애지급률 50%를 인정해서 납입면제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판단의 근거로 삼았던 한 4가지의 요소는 다른 영역, 즉 수술의 영역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유방암 치료 목적으로 난소를 제거한 경우도 암수술 보험금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난소에는 암세포 없었는데. 작년 11월에 금융문제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건이죠. 유방암 치료를 위해서 난소를 절제했어. 근데 암수술비 줘야 돼? 실제로 이 보험회사는 유방암 치료 목적으로 유방 절제술을 했을 때는 암수술 보험금 다 지급했어요. 근데 그 후에 소비자가 유방암 치료 목적으로 암세포도 없는 난소를 양쪽을 다 절제했어요. 이거를 대해서 암수술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안 준 거죠. 이게 무슨 봉착 뜯는 소리야. 난소에 아무 암세포도 없는데 왜 유방암인데 난소를 절제해? 보험금 못 줘. 그래서 소비자가 금감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했고 조정위원회가 들여다봤어요. 이 환자는 전이성 유방암 4기 환자였어요. 그냥 유방암이 아니고 전이성 유방암 4기. 전이성 유방암 환자는 마치 아까 자궁 내막 증식증 환자처럼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활성화되고 그거에 자꾸 노출될수록 유방암이 더 전이가 잘 된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학적 요법, 약을 막 쓰고 이런 것보다 양쪽 난소를 제거하는 게 낫죠. 그 항암 치료 담당한 의사가 아니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어떤 의료비 평가 맥락과 또 전이성 유방암에 대한 어떤 그 학회 공식 입장 이런 거 다 보고 내가 치료 목적으로 제거를 하자고 한 건데 이게 왜 유방암 치료 목적이 아닙니까? 치료 목적 맞습니다. 얘기한 거죠. 실제로 유방암에 대한 학회 진료 가이드라인을 보면 전이성 유방암 환자니까 양쪽 난소를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치료 목적과 예방 목적이 좀 겸해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조정결정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요. 치료 목적과 예방 목적이 겸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보험금 지급을 판단할 때 소비자의 불이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 이 사건 약관, 즉 암수술 특약 약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암이 발생한 부위와 그래서 암을 치료할 목적으로 수술한 부위가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아까 장애랑 똑같죠. 질병이 발생한 부위와 훼손되어 장애가 발생한 신체 부위가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처럼 그 대법원 판결을 인용을 했어요. 암이 발생한 부위와 그래서 암 치료 목적으로 수술하는 신체 부위가 동일할 것을 암수술 특약약관이 요구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가입한 보험, 암수술비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이렇게 준대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준다. 즉 조정위원회는 뭘 말하는 거냐면 아까 그 장애 관련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이 수술 특약 약관에도 암이 발생한 부위를 수술해야지만 암 수술비를 준다고 써있지 않아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질병의 특수한 부분이에요. 상해라면 그렇지 않을 텐데 다친 부위를 수술하겠지. 근데 질병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약관이 이걸 요구하지 않아. 결국 약관 싸움이에요. 약관에 대한 해석 싸움. 그래서 놀랍게도 전이성 유방암 치료를 위해서 시행한 양쪽 난소 절제술에 대해서도 암 수술비를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립니다. 자살과 재사망이냐 상해사망이냐 이 부분에서도 비슷한 맥락이 인정됐습니다. 약관에서는 이런 기준이 예외 기준이 있죠. 원래 자살하면 보험금 안 주지만 그죠?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게 인정되면 생보면 재사망 인정하고 손보면 상해사망 인정한단 말이죠.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도. 그래서 생보는 이런 경우 일반 사망보험금과 재사망보험을 같이 주는 거죠. 심신상실은 정신질환을 포함한 되게 폭이 넓은 개념이에요. 우울증 뭐 이런 거 다 포함한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법원은 그리고 보험회사들은 이런 경향이 있어요. 자신의 목숨을 끊은 그 날과 그 뭐 전 하루 이틀 전 그때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느냐 아니면 일상적으로 똑같은 생활을 했느냐. 일상과 똑같은 생활을 했으면 자신의 목숨을 끊은 게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안 봐요. 아니 어떻게 심신상실인 사람이 일상을 똑같이 살아? 말도 안 돼.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멀쩡하게 이런 건 저런 생활을 하다가도 그 순간 자기의 목을 매달 수도 있고 뛰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원과 보험회사들은 그동안 그렇게 안 봤단 말이죠. 또 뭘 보냐면 자살의 방식을 봐요. 예를 들어서 목을 매달았다. 그럼 준비가 필요하네. 끈도 찾아야 되고 이거 정신이 있어야 하는 거지. 심신상실 인정 안 돼. 이런 판례가 많아요. 보험회사도 잘 안 주려고 그러고 인정 안 하고. 그럼 어떤 걸 잘 주냐? 준비 없이 죽을 수 있는 거. 제일 대표적인 거? 고층 빌딩 뛰어내리는 거. 이런 건 좀 많이 인정해요. 욱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연탄불을 피웠다? 심신상실 잘 인정 안 합니다. 일단 연탄을 사야 돼. 사기도 어려운데. 번개탄도 사야 되고 막. 그죠? 그런 준비가 필요한 자살은 인정을 잘 안 해요. 심신상실을. 그리고 그날 정황이 평소랑 별반 다름이 없었다. 잘 인정 안 하고. 그거에 제동을 거는 판례가 나왔어요. 이 판례는 사실 우리가 지난 세션에서 봤던 거예요.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돼서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학부모 폭언에 시달렸어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가을만 되면, 아까 그 일이 가을에 있었던 일인가 봐요. 가을만 되면 이 증상이 더 심해져. 피부병도 뭐 심해지고 간 수치도 안 좋아지고 막 이랬나 봐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날 퇴근 후에 목매달아 자살한 상태로 발견됐어요. 이 건인데 그 동료 교사들의 증언은 평소와 다름없었대요. 그날도. 그 책임감 되게 강한 사람인가 봐요.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들 가르쳤고 학교 생활하고 집에 온 거예요. 집에서도 부모님이 봤을 때 평소와 다름없었대요. 그런데 저녁밥 먹고 멀쩡하게 있었는데 목매달아 죽은 채 발견된 거예요. 보험회사는 목매달아 죽었으니까 이 자살의 방법이
준비가 필요한 거니까 이거는 심신상실 인정 못한다 나온 거고, 그리고 보세요. 그날 행동도 아주 평소와 다름없었잖아.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1심, 2심 판단과 대법원 판단이 다르죠. 대법원은 이렇게 봤어요. 이 사람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 치료를 해준 의사가 증언을 했어요. 이 사람 되게 위험한 상태였다. 그리고 이건 내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미국 정신과 의사들이 만든 편람이 있다. 이 진료 가이드라인에 보면 이 사람 되게 위험한 상태 맞다. 그래서 소비자 측 변호사가 이걸 제시한 거죠.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여기에 봤더니 아까 그 선생님처럼 계절성 우울증을 느끼고 이러이러한 증상을 보이고 이러이러한 걸 겪은 사람은 평소의 행동에 아무 상관없이 자신을 해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방법이 목을 매는 방법이라 하더라도 심각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걸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측 변호사는 뭘 주장했냐면, 아니 불분명한 증거들, 단지 준비가 필요한 방법으로 자살했다, 그리고 그날 일상과 똑같은, 평소와 똑같은 일상을 살았다, 이런 걸로 심신상실을 판단하면 안 되고 명확한 의학적 근거가 있잖아. 그것도 의사 한 명의 의견이 아니라 그 학회의 전문적인 기준, 그런 게 있다면 그 학회의 전문적인 기준에서 이 사람의 심신상실을 인정할 만한 그런 정황과 맞아 떨어진다면 그걸 부정하면 안 된다. 의학적 전문적인 맥락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판단은 되게 중요한 판단이고, 이 판단은 이제 자살보험금 지급의 한 기준이 될 겁니다. 다만 이런 증거를 제시하려면 그 사람이 병원 치료를 받았어야죠. 병원에 안 가면 의사가 이런 진단이나 진료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증거를 제시할 수도 없는 거야.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그런 사건은 법원도 보험회사도 계속 준비가 필요한 방법으로 자살했느냐, 또는 그날 행동이 이상했느냐, 이런 거로 판단하겠죠. 심신상실이었느냐 아니었냐를.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몇 가지 케이스를 봤는데, 장애받고 수술받고 지금 자살받잖아요. 근데 일관성이 있어요, 지금. 지금까지 봤던 경향이 이제 하나로 좀 수렴이 될 거예요. 갑상선 고주파 열 치료술에 제가 필요성을 썼죠. 이제 필요성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필요성 전쟁. 갑상선 고주파 열 치료술이 수술의 정의에 부합한다라는 거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떨 때 하는 거냐. 갑상선에 혹 같은 게 보이면 미세침흡인 검사를 합니다. 조직 검사를 하는 거죠. 쭉 찔러 넣어서 검사하고, 그게 악성이면 이런 거 절대 안 해요. 넓게 도려내야 되니까. 양성인 경우만 그것도 사이즈가 좀 크면 이런 장비 바늘 같은 거 찔러 넣어서 고주파를 발생시켜서 그 열로 태우는 거잖아요. 이게 많은 판례가 나왔는데 2019년 5월에도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이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수술의 정의에 부합한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하라는 판례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 다 공부했단 말이죠. 수술의 정의가 생보나 소문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사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 또는 상해 치료 목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흡인, 천자, 신경 차단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까지의 이 고주파 열 치료술의 싸움은 이거였어요. 저 고주파로 태우는 게 절단, 절제에 해당이 돼 안 돼, 이 싸움이었잖아요. 근데 법원은 어떻게 봤어? 절단, 절제 등의 조작에 해당이 돼 라고 봤죠. 고주파 열 치료술도 수술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보험금을 다 주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손해보험회사들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특정 여성질환 또는 특정 멧돼질환 수술하면 1,000만 원, 1,500만 원 주는 거 많이 팔았잖아요. 거기에 갑상선 양성결절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고주파 열 치료술을 받고 2번, 3번 받은 다음에 손해보험회사한테 수술비로 3,000만 원, 5,000만 원을 청구한 거예요. 손해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막아야만 하는 싸움이죠. 근데 못 막아, 이걸로는. 이미 많은 법원이 고주파 열 치료술이 수술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봤거든. 이걸로는 못 막아. 그래서 다른 걸로 막는 거예요. 어떤 거? 필요성. 작년 9월에 판례가 나왔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한 달 전에 이제 뒤지다가 찾았어요. 보험회사들이 요즘 갑상선 고주파열 치료수를 뻑 하면 안 준다는 거야. 그리고 갑상선 종양의 사이즈가 2cm 미만이면 절대 안 준다는 거예요. 아니 2cm 미만이면 안 준다는 말이 아까 어디에 있는데,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걔네가 뭔가 근거를 내세울 때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학회를 뒤져봤어요. 치료 가이드라인을 봤더니 2cm가 나오더라고. 하지만 약관은 갑상선 학회 뭐 진료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보험금 준다는 말이 없잖아요. 이걸로는 못 막을 텐데 얘네가 왜 이렇게 당당하지? 하고 판례를 뒤졌더니 나온 거지. 보험사가 이겼어. 작년 9월에. 갑상선 양성결절을 비독성 고이터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비독성 고이터. 이 사람은 비독성 고이터, 양성결절이었는데 그걸 진단받고 고주파 절제술을 한 다음에 3천인가 5천만 원 보험금 청구했어요. 근데 해당 특약에도 수술의 정의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거랑 똑같아. 근데 보험회사는 뭘 들고 나왔느냐? 이걸 들고 나왔어요. 의사가 봤을 때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 목적이 인정되고 그 치료 목적으로 생체,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해야지만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근데 이걸 법원이 인정을 했어요. 소비자의 그 갑상선 결절은 그 크기가 작고 2cm보다 안 됐던 거예요. 되게 작았고, 놀라운 건 세포 흡인 검사도 안 했어. 세포 흡인 검사를 왜 해야 돼? 만약에 악성이면 이거 하면 안 되거든요. 고주파열 치료를 하면 안 되거든. 당연히 해봐야 되는데 초음파만으로도 이건 양성이라고 봤을 거예요, 의사가. 그러니까 세포 흡인 검사도 안 하고 그냥 초음파로 딱 보고 나서 그냥 고주파열 치료술을 한 건데, 법원이 의료 감정을 받은 거예요. 어디다 받았겠어요? 갑상선 학회에 요청했겠지. 이 행위가 적정한 거냐 아니면 과도한 거냐. 그랬더니 학회가 얘기한 거예요. 크기가 작고 세포 흡인 검사도 안 했다면 초음파로 추적 관찰하는 게 기본적인 행위여야 되지, 그걸 바로 고주파열 치료술을 하는 건 그건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은 고주파 치료술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했다고 본 거죠. 실제로 대한갑상선 영상의학회 진료 가이드라인을 봤더니 고주파열 치료술의 대상 환자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딱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1번은 무조건이에요. 1번이 해당돼야 하고 그리고 2번도 해당돼야 돼. 2회 이상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양성으로 확인돼. and 갑상선 결절이 2cm보다 크거나, 또는 점점 자라서 보기도 모양이 안 좋거나, 또는 음식물을 삼키거나 그럴 때 이물감을 느낀다거나, 또는 어떤 통증 같은 증상이 있거나. 2번만 있으면 안 되고 1번은 기본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지. 1+2일 때 2번의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일 때 그때 고주파열 치료술을 하는 게 맞다는 진료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진료 가이드라인으로 보건데 이 사람은 일단 1번을 충족하지 않은 거죠. 조직검사 아예 안 했으니까. 추적 관찰만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필요 없는 치료를 한 거야 라면서 수술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이. 개인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왜 보험 가입한 소비자의 불이익으로 해석하지? 의사의 과잉 진료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문제는 소비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법원은 그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이 보험금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줄 필요 없다고 본 거죠. 왜? 수술의 정의에서 질병 또는 재해 치료 필요성이 인정 안 된다고 본 거예요. 이 판례를 갖고 지금 다 막고 있어요. 2cm 미만이네요. 안 돼요. 미세치 부분 검사 안 하셨나요? 안 돼요. 거부하고 있고, 왜 안 주냐고 그러면 판례 딱 제시하는 거죠. 계속 똑같은 거 보이지 않나요? 지금 장애도 그렇고 수술도 그렇고 자살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개개인의 의사의 판단을 인정한 게 아니라 학회 진료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자꾸 돈벌이 때문에 과잉 진료 막 하고 의견이 다른 경우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보험금 심사 기준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보험회사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같은 입장인데 의사 개인의 판단보다는 학회의 공식적인 입장, 전문적인 입장을 가지고 판단한다. 무턱대고 주지 않는다. 보험회사가. 그래서 소송을 가면 법원도 이걸 인정한다. 이 경향은 점점 고착화될 거고
더 강화될 것 같아요. 보험 약관을 굉장히 세밀하게 지금 파고 들어가면서 보험금을 막고 있는 거죠. 무조건 다 받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의사의 과잉 진료를 소비자의 보험금 불이익으로 결론나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참 보험하기 어려워졌다 더. 하지만 그래서 더욱 이렇게 공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간격이 벌어질 겁니다. 다 된다고 말했다가 못 받는 일이 생길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게을리할 수가 없어요.